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송재경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FOMC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는 AI, 구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지금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해 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코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주말 동안 좀 반등하나 싶다가 $90,000를 다시 올라갔다가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잘 알려졌듯이 이제 미국이 그전에 이슈였는데 네. 미국에서 단기 유동성이 10월부터 11월 2달 동안 위축되고 레포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빠졌고 사실은 이제 8만을 살짝 뚫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급반등해서 9만까지 왔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이게 빌런을 만났습니다. 네. 빌런을 만났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나와서 비슷한 얘기했는데 FOMC는 아마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BOJ가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이 약간 빌런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빌런이 나타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단 이제 미국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란 거는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그건 네. 이제 그것의 이제 대부는 당연히 연준이고요. 네.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어떻게 쿵짝쿵짝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을 제한 나머지에서의 소위 이제 해외에서의 그러한 유동성 공급은 일본이 한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엔화 베이스의 일본 국채가 워낙 초저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으로 돈을 빌린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 요게 무슨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페어가 엔화 차입을 내서 멕시코 페소와 채권을 국채를 이제 사는 거. 이제 이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페어인데 그것이 작년 7월에 한번 무너졌었죠. 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지금 그 페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멕시코 금리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말까지 한 10%가 넘었고요. 지금도 9% 저는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일본이 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10년물이 지금 1.87, 오늘 좀 더 올라와서 1.87 정도 했지만 거기는 9%가 넘어가니까 일단 거기서 차이가 크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멕시코 페소화가 일본 엔화 대비 지난 1년간 또 강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S&P 500 토탈 리턴보다 사실 멕시코 페소하고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 롱 그다음에 엔화 숏 이것 자체가 사실은 더 성과가 좋았던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지금 BOJ가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드디어 12월에 예상과 달리 좀 더 땡겨서 금리 인상하겠다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10년물 금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는 다 급등을 하고 그에 발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엔화 차익 금리가 너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빌릴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돈이었던 엔화 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는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사실은 이제 유동성에 상당히 민감한 자산이 바로 이제 두들겨 맞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결국은 유동성이 시장은 사실은 내년에 유동성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안정화된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 또 다른 사실 유동성 위축 요인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8월 달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도 네. BOJ가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나오면서 청산을 당했었는데 지금도 예상치 못하게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으로 BOJ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이런 충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작년에 한번 시장이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방주사처럼 12월 1일 차에 먼저 맞기 시작한 건 다행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조삼모사긴 한데
FOMC가 히어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OMC에서 이제 우리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도 내려주고 내년도 많이 내릴 거야라고 얘기해 주면은 시장 막 날아가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BOJ가 우리 금리 올릴 거야,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처음에 좋다가 뒤가 좀 나빠질 수 있는 사실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미리 지금 예고를 하면서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다다음 주에 BOJ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한 2주 정도 미리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데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집 부려서 엔화 약세가 160엔까지 가고 뭐 금리도 사실은 거의 따라 올라서 서로 싸우다가 통상 이르면은 엔화 강세로 급격하게 반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근데 그러지 않고 한 2주간 조금은 천천히 순차적으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씩 청산이 돼준다면 한 방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좀 충격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빌런이 먼저 나타나는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BOJ 이슈 말고 어쨌든 뭐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상승 촉매들도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비트코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물론 이 12만 6천 달러라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연말까지 돌파하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어려워진 느낌이 없진 않지만 뭔가 기대해볼 만한 그런 희망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거는 연준이 돈을 좀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심지어 QE까지 해주면 베스트고요. 사실은 네.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최근 2달간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작년 여름에 그 선거 운동할 때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도 트럼프 하면 거의 이꼴 암호화폐니까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암호화폐 시장이 원하는 각종 법 제정, 규제 완화 그런 방향성이 약화될 거라는 걱정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최근 2달간의 트럼프 지지율의 하락과 사실은 비트코인의 그 차트를 두 개를 같이 그려보면 거의 똑같아요. 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가지인데 지금 유동성이 말리는 것도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한 거 있는데 트럼프가 사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그런 모멘트를 보여주고 연준이 돈까지 풀어주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먼저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연준이 돈을 푼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12월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12월 1일에 QT 종료를 이미 얘기를 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오늘 BOJ에서 그러니까요. 유동성 얘기가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12월이 됐든 아니면 그 다음 FOMC 1월이 됐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QE도 해주면 더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QE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는 이번 혹은 다음 1월에 해서 좀 멈출 수 있겠으나 QT를 종료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QE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기대감이 나오는 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유동성 랠리 혹은 유동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 대표님의 생각은 지금 자료에서도 얘기한 게 약간은 2019년 산타랠리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약간 이게 우리가 돈 풀기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왜 준비를 해오셨는지 그리고는 지금 개인적으로 QE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우리가 QE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2번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QE는 2008년도 이후에 사실은 여러 번 했죠. 네. 뭐 1, 2, 3, 4차까지 네. QE란 게 딴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거 이게 QE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이 돈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이제 이게 QE인데 반면에 QT라는 거는 거꾸로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 이게 이제 양적 긴축인데 QE는 많이 해봤는데 QT는 이번이 두 번째 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QT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그쯤에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2년 가까이 지금은 검정색 선인데 쭉 연준의 자산입니다. 대차대조표 갖고 있는 자산이 쭉 내려간다는 것은 QT, 자기가 자산을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 QE의 반대 QT였다. 쭉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QE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에 그 사이에 이제 막 풀어놨던 걸 1, 2, 3, 4차 하던 것을 이제 줄이면서 QE를 이제 걷어들여서 QT를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심지어 이제 기준금리도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일도 많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도 있었고 뭐 미중 분쟁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중앙은행도 그때 하필이면 매파적이었었다. 그러니까 18년 초에 파월이 내 말 잘 들을 줄 알고 뽑아놨더니 정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다음부터 이를 갈았죠. 중국보다 이제 파월이 더 나쁘다고 맨날 그 트윗하던 게 그 당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기 보면 밑에 붉은색 선이 S&P 500인데 그래갖고 연말에 급락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은 그때 이후로 멈췄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 9월에 소위 레포 발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레포 시장의 발작. 무슨 말이냐면 하룻밤 사이에 내가 갖고 있던 은행 기준으로 일반 은행들이 JP 모건이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던 국채나 MBS를 잠시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갚는 거. 요 금리, 요게 하루짜리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의 하룻밤 사이 너무 긴축된 나머지 12%까지 올라갔어요.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담보를 맡겼는데 12%까지 올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 완전 얼어붙으면서 연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QT 하던 걸 멈췄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 게 멈추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너무 안정이 안 되니까 바로 QE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선이 쫙 올랐잖아요. QT 끝나자마자 QE를 바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리도 막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9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의 S&P 500이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QT 끝냈을 뿐더러 QE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시장을 엄청 부스팅을 했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이번에 QT 끝날 때 그때의 좋은 추억 때문에 이번 장도 좋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레포 시장이 그만큼 발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포 시장이 발작을 좀 그때처럼 세게 해줘야 연준도 화들짝 놀라갖고 다시 QE를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때 이후로 상설 레포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틈틈이 일반 은행들이 자기 지금 채권 맡겨갖고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QE가 그때처럼 바로 시작되진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QE가 내년 상반기에 바로 나타난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레포 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과연 시장이 좋을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QT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됐고 그러니까 그냥 QT 없고 금리 인하하는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말씀하시죠.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기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냉정해 보면 사실은 QE까지 감안하고 지금 랠리를 펼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QE는 덤이다. QE가 오면 정말로 시장이 아마 폭발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은굴이 날아가겠죠. 사실은 그렇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사실은 날아갈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FOMC 12월 달 우리 다음 주 90일이잖아요. 그때 네. FOMC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갖고 왔는데 산타 랠리를 기대하려면 이게 또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도 말은 좋은 추억인데 사실은 또 작년도 12월은 이 산타 랠리의 추억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악몽이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매파적 인하라는 게 그때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금리 인하 원하니까 해줄게. 해준데 대신에 내년에는 국물도 없어. 그걸 전도표에 나타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래서 오히려 점도표 이게 369, 12 발표하지 않습니까? 369, 12에 발표하는 12월 달 점도표에 올해의 거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이 실망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2월 달 하반월에 2.5%나 빠졌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냐? 이번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현재 내년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점도표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점도표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3회 이상 지금 보시면 3회, 4회, 5회 뭐 이렇게 하면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3회는 기본이야. 4, 5회 더 해야 돼.
라고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점도표가 지금 우리 9월 달까지 확인한 것은 내년도는 한 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좀 더 완화적으로 저 아래쪽으로 점이 찍힐 수 있느냐. 그것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거는 인하냐 동결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두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12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이 좀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시장이 이미 그거를 너무나도 선반영을 한 나머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금리 동결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그 인물이 심지어 트럼프 최측근인 케빈 해시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면 결국 시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 금리 인하로 가게 될 텐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동결이 나오는 거를 엄청나게 과연 큰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게까지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얘기한 걸 봐서는 조만간 발표를 한다. 12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거고 해시시 될 하셋인가요? 해시신가요? 해시 뭐 영어니까 뭐 말하기 나름이죠. 해시시 될 가능성이 지금 배팅 시장에서는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1차적으로는 첫 관문은 좀 넘어섰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해시에 대해서 그 월가에서는 썩 뭐랄까 냉정해 보면은 믿을만 할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 뭐 그게 있었는데 적어도 해시시 일단은 팝업, 그러니까 1등으로 확 올라섰을 때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첫 관문은 넘어섰다. 첫 관문은 넘어섰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해시시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2월부터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스티븐 마이런이 하고 있는 게 임시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 일단 2월 달에 이사를 들어갔다가 더 빨리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건 마이런이 2월 전에 그만두면은 또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 기준으로는 2월까지 한다고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2월이 뭐냐면 그 전에 쿠들러 그 사람 자리를 좀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쿠들러인가 어쨌든 쿠들러, 네. 예, 그분 대신인데 그분이 2월 말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대신에 좀 일찍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분 자리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해시시 된다면 해시시 새롭게 들어가서 3개월 지나서 이제 5월달에 이제 본격적인 의장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이번에 또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리사 쿡을 괴롭히고 하는 걸 봤는데도 이런 표현했지만 개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5명, 6명이 자기의 소리 다 내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뭐랄까 그럼 과연 해시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금 지역 연은장들이나 또는 연준 이사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또 한 번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1월 달 뭐 3월 이렇게 소위 FOMC가 있을 때 배팅이 어떻게 나오고 그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나머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걸 보고 볼 필요가 있어서 어쨌거나 해시시 되는 것이 바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굿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일사천리는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타랠리가 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차라리 동결하고 내년에 3-4번 인하할 거야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하하고 내년에 별로 없어. 이거는 작년 우리가 12월하고 비슷한 그림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비둘기파적인 동결이거나 제일 좋은 건 비둘기파적인 인하죠. 이게 제일 좋은데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네, 근데 혹시라도 작년 12월처럼 매파적 이 인하는 그렇게 시장에서 썩 그렇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레포 발작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여러 매체 혹은 여러 기관장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모신용대출 시장이 터질 수도 있다. 그 동네가 워낙 이제 신용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데 비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의 위기가 터지면은 연준이 나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BIS 총재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말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동네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레버리지가 센지를 모르고 그래서 터지면 얼마나 크게 털지 모르니까 그게 약간 시장의 이제 리스크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은 연준이 나서주지 않을까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쪽이 터지면 크게 터질 거니까 네. 유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이치방크도 그런 근거로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연준이 이제 QE를 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연준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잘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좀 더 우리가 즐길 만한 시장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쪽에 대한 이 경고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세요. 월스트리트가 좀 엄살을 부리는 걸 수 있다. 사모신용 대출에 대해서 그쪽이 아직까지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하나 그려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모신용 대출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부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네. 20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에 JP 모건이나 뭐 이런 일반 은행들이 레버리지 투자 엄청 하다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기지 갖고 소위 이제 CDS 스프레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 망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때 버냉키는 절대 부동산은 꺾일 일이 없어까지 연준 의장까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뻔뻔스럽게 자기가 막 다 하기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오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 근데 어쨌든 노벨 경제학상도 받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얘기는 그러면서 규제가 당연히 이러다 보면 규제가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 이런 데들이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레버리지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새로 생긴 게 사모 신용대출 시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전에는 소위 우리가 조금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하죠. 하이힐드 이쪽 부분 그러니까 더블 B 이하인 투기 등급 채들한테 빌려주는 시장 규모가 현재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3호 신용채권 시장이 규모가 얼마큼 됐냐? 이전에는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됐다가 지금은 같은 규모가 됐어요. 오, 네.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시장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우리가 소위 스프레드라는 걸 통해 갖고 금리의 변화를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그것도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무슨 이제 트라이컬러니 뭐 이런 데가 퍼스트 브랜즈니 이런 데 갑자기 펑펑 나가 떨어지는 게 거기에 너무 연계된 데들도 너무 많아서 예, 문제더라고요. 뭐 이게 사기성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나놓고 봐야 알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그들이 문제가 되면 심각하죠. 사실은 2조 5천억 달러가 말이 2조 5천억 달러죠. 엄청난 규모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되면 연준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통상 시장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방적 금리나 대응을 좋아하지 사후 약방문은 안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QE를 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앞에 크레딧 이벤트 뭔가 큰일이 벌어진 다음에 보통 나서게 반대 매매와 급락이 다 벌어지고 난 그렇죠. 이유니까 예. 그러면 과연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과연 굿뉴스일까? 앞에 요거를 빼먹고 QE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래서 제가 이 굿뉴스가 될까? 이게 제가 질문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중요한데 진짜 그 연준이 그러니까 QE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 앞으로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미리 알아서 해줄게. 근데 이러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일 내년에 정말로 QE가 벌어진다? 그럼 그 앞에 가로가 있는데 그거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한번 발생한 다음에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그 성격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대비를 한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죠. 우리는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그게 최고죠. 그래서 저는 B2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지금 그 서학개미 분들 지금 그 상위 지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이렇게 산 거 보니까 1등에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뭐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였으면 엔비디아 3배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 2배짜리. 뭐 그런 거 맞아. 메타였네, 메타. 네, 메타를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사고 3등이 메타 2배인가 3배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맞을 때는 다행인데 안 맞을 때는 거꾸로 탔을 때는 아주 이게 고생하고 저희 방금 이니어에서 웃음소리 들렸는데 PD님도 사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입은 웃고 그리고 계신 이게 거죠. 혹시라도 사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원주는 바로 회복하더라도 이게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는. ETF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차라리 늘 오렌 버핏이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하는 방식은 다 잘 따라 하는데 쉬운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망한다. 빨리 부자가 되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AI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픈 AI 진영, 구글 진영, 여기에 대한 이 vs 경쟁 구도가 엄청나게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GPU와 TPU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거를 경쟁 구도로 꼭 생각을 해야 하느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저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들으시는 분도 무슨 말 하는지 저희도 모르는 몰라요.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여전히 GPU 성능도 좋고 표준이고 어디든 다 쓸 수 있는데 구글은 구글이 쓰는 데에 최적화돼서 상당히 뭐랄까요,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단가를 많이 낮췄다. 그래서 같은 성능을 내는데 단가는 절반 심지어는 4분의 1밖에 안 든다. 그러면 실제로 엔비디아보다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훨씬 좋을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심지어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엔트로픽이나 이런 지금 외부한테도 심지어 메타한테까지 빌려줄 수 있다, 돈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지형이 상당히 고생을 좀 하고 인 거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차트를, 이게 되게 재밌는 차트라서 갖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코트 매니지먼트라고 뭐냐면 그 IT 투자 전문하는 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진영인데 그러니까 소위 구글 브로드컴 우리가 많이 아는데 나머지 세 종목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셀레스티카, 루멘텀, TTM 테크놀로지 이제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예, 밑에 보면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 서버, 다 이 구글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속 네트워킹 광학 부품, 뭐 또는 인쇄회로 기판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다 구글 향으로 이제 만드는 데들인데 이들 성과는 제가 이제 한 달만 보여줘서 그렇지 지금 이거 보면 연초 대비 한 200~300%씩 또 올랐어요. 사실은 네. 이제 구글 향이 이미 성과가 잘 난다는 거를 나머지 진영에서는 잘 보여주는데 반면에 우측에 소위 오픈 AI 지형이죠. 사실은 오픈 AI가 지금 막 약속하고 9월 달에 약속하고 다녔던 거기에서 가장 축복받았던 게 오라클이죠. 지금은 축복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이산이 아닌가 봐요. 이쪽 이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소프트뱅크 요즘에는 오픈 AI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소프트뱅크를 오픈 AI의 프락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는 오픈 AI가 망하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프트뱅크, 오라클, AMD,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이제 주주니까 그다음에 코웨이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좀 심란하죠, 한 달 동안. 이제 그래서 지금 차트가 완전히 녹색 선, 구글 진영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파란색 선, 지금 오픈 AI 진영은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서 확실히 시장이 좀 차별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빚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도저히 내가 벌어서는 안 되고 빚을 빌려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빚을 너무 빌려가는 것 같으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겨울로 이 오픈 AI 진영이 지금 약간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너무 무지막지한 투자 또 불확실한 현금 흐름 약간 이런 데서 기인했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AI 시장의 이제 사실은 레벨업의 키는 제가 그때 했지만 주식시장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 크레딧 마켓이 쥐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다 이제 연준이 돈도 풀어 잘 됐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돈을 펑펑 다시 빌려주면 그러면 사실은 저 오픈 AI 지형이 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투자자들이 좀 깐깐하게 선별해서 투자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좀 낮게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같은 데들은 코어 위브 같은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보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데들은 상당히 내년에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제는 AI라고 다 같은 AI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또 같은 값이면 비용 효율적인 소위 이제 투자 효율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더 갈 수 있다는 이제는 좀 보는 시각, 평가의 기준이 많이 바뀌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이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구글이 상당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횡보했던 이유 자체도 이게 그동안 반독점 이슈도 있었었고 그리고 AI 관련돼 가지고 뚜렷하게 이제 클라우드 외에는 성장이 없었다라는 부분, TPU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게 매수세로 유입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구글의 특징이었는데 요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숏 잡히듯이 약간 롱숏이 잡히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구글보다 저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글과 엔비디아의 PER, 포워드 PER을 놓고 보면은 현재 이제 구글이 작년 기준에 포워드 PR이 20배 초반이었고 엔비디아가 20배 후반이었는데 지금 반대예요. 구글이 28배, 29배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지금 한 22배, 23배로 떨어졌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롱숏 순환매로 걸리면서 TPU와 GPU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자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게 이제는 구글을 팔고 엔비디아 살 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벌어졌으니까 둘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요렇게 좀 비중을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요렇게 롱숏으로 이게 약간 이제 투자하는 전략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정말로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이제 그게 이제 롱숏 전략이란 게 그러니까 투페어, 그러니까 페어로 같이 가긴 하는데 한 해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얘를 팔고 덜 올라간 애를 사고 그게 이제 합쳐지고 뒤집어지면 또 반대로 가고 이게 이제 소위 롱숏 전략인 거잖아요. 이제 상당히 좀 안전한 전략이긴 한데 다만 둘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는 그래도 하드웨어 회사예요. 네. 네, 그다음에 구글은 플랫폼 회사입니다. TPU를 갖고 있긴 하지만 플랫폼 회사라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캐시플로우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를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페어로 플레이를 하긴 하더라도 뭐 방향성이 꼭 같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GP 마진이 73% 뭐 이러잖아요. 70%가 넘는 흙파서 장사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TPU 때문에 지속 가능할까? 에 대한 걱정.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마진이 이것이 70% 아래로 떨어질 때 과연 시장에서 싸다고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제 요것도 두 개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엔비디아 것도 사오지만 자기 TPU로 자기의 또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외부한테 서비스에서 너희들도 조금은 같이 써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 대해서 높이 고마진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좀 떨어지면 그 멀티플이 어찌 보면은 낮아지는 멀티플이 당연해질 수도 있겠다. 그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롱숏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더 세이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AI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요즘 시장이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뭐 낙폭이 약간 만회됐다가 상승폭이 약간 제한됐다가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 등락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시그널인지가 가끔은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마냥 다시 AI 거품론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 우리는 이제 너무 긍정적인 모먼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도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악재라고만 봐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해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하나를 보라면 오라클 CDS 스프레드를 보셔라. 아, 그게 기준이다? 왜냐면 지금 아마 이번 주면 150bp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4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특히 크레딧 마켓이 AI 버블론을 잠재우는지 여부지는 그 열쇠는 크레딧 마켓이 쥐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지면
모든 게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깐깐하게 나오면 우리도 깐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송 대표님한테 들은 내용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단은 뭐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채권 시장을 잘 보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이나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셔서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딱 꽂힌 결론은 뭐냐? 송 대표님은 구글을 좋아하신다. 엔비디아보다 구글을 말씀하셨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